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민소법을, 일단 강의계획서는 가지고 있죠. 민법과 똑같이 강의계획서도 문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10일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4시간. 근데 또 조금 진도 밀리면 한 30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건 항상 여유있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일단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책은 암기장하고 300제하고 그죠? 300제하고 노트하고 똑같이 민법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죠? 암기장 그다음에 300제 판서 노트 이렇게 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선택형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 계속 민법 이어서 선택형도 계속 강조하지만 강의 들어서 실력을 올려야 돼요. 혼자 시간 없다고 혼자서 막 풀어버리고 그러면은 실력이 잘 안 느니까. 알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상호 보완되니까요. 암기장하고 선택형 강의가. 그 다음에 사례풀이 강의는 이제 요거는 이제 7월에 하는 거고 요거는 구조만 짜는 걸로요. 민법과 똑같이. 그죠? 민소법이 더 그런 게 많아요. 두 문자 따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당장 하겠지만, 보트 강의 유무변주에서, 두 문자로 해서 사례풀이 구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뒷부분까지 다. 그래서 그거 하면 훨씬 더 쉬워요, 민소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놓으면 민소법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놓으면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3개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래서 암기장 그다음에 사례 기록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목까지 해서 한 5회에 걸쳐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 암기장을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암기장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연습을 해서 5회독 이상을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지만 10월 달쯤에 딱 그죠? 암기장하고 8과목이 딱 만들어져 있다. 그럼 붙을 확률이 거의 80, 90%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암기장을 공부하는 요령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민법 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똑같이 1시 지금 여기요. 시간은 지금만 똑같이죠. 그러니까 1시 20분부터 한 50분까지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똑같이 마지막에는 한 6, 7문제 되잖아요. 그죠? 민소법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무작위로 봐서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의 마지막 날 한 13개, 2-3개는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그 다음에 여기 올해 사례 출제 문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처음 봤겠지만은 지금 분들이요 이제 네, 그래서 유필공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일부 취하 하여튼 이것도 유필공 전부 판결 일부 항소 1번 2번 나왔고 상계 항변 중목 제소 기판력 나왔고 그 다음에 이해 대립 당사 보충 송달하고 그 다음에 조정 추심과 기판력 조정 나왔고요. 화해 범위 회복 등기 피고 적격 등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점인데 지금 항상 민소법 전반전인데 항상 특징이 한 5, 6년 전부터 민소법 뒤에 4대는 안 재요. 그러니까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 이 부분이 70-80%는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한 5, 6년 전부터. 지금도 여기도요. 1번, 2번, 3번,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본 대로, 지금 5점, 15점, 이거 30점 빼고 나머지 70점이, 그죠? 70점이 지금 뒷부분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책 양을 보면은 앞부분이 한 60% 되고 뒷부분이 오히려 40%밖에 안 되는데 출제되는 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는 확 역전이 됐어요. 출제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아주 잘해야 돼요. 뒷부분을. 그래서 강의도 뒷부분 위주로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좀 앞부분을 나가고 여러분 앞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몇 번 했으니까 근데 뒷부분은 거의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는 예, 뒷부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 잘 해놓으면은 민소법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요 100점 만점에 30점, 40점 밖에 못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뒷부분을 잘해야 70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요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암기장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공부하면서 민소법 정점을 계속
집중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강의 진도표는, 항상 좀 진도가 밀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월 10일에 짜놓고요.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좀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 좀 앞부분을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연간 강의 계획서니까는, 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서는 지금 이제 암기장이 끝나면, 말 그대로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암기장 끝나면, 여기서 이제 기록형하고 채판, 7월 달이죠. 7월, 8월,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나가는 게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사례. 그때 사례를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사례를 정복 못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때 완벽하게 좀 사례를 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최근 3개년 기출 위주로만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선택형 사례형을.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니까 시험 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 이때도 암기장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회독을 한다는 거예요. 5회독을 그랬죠. 그래서 암기장 5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이렇게 할 거. 그래서 민법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래서 책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지금 금방 봤죠. 올해 출제 경향.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해서 어디냐? 진도가 예. 이제 신의측 파트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예, 그 다음에 노트하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민법 같이 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가 꼭 필요한 부분만, 노트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불편 주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트로 활용하는 거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민법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저기 노트에서 쓴 부분은 책에다 다 흡수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중고생을 안 해요. 알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트하고 암기장은 좀 단권화 시킨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책으로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노트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만 이제, 노트를 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노트 1페이지부터 봅시다. 전체 결과를 이제 민사소송법적인 마인드로 돌려야 돼요. 민법적인 마인드에서 민사소송법적인 마인드로 좀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과목이 이렇게 민법에서 민소, 민소에서 상법, 상법에서 형법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인드를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민법 마인드를 민사소송법 마인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를 개관을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일정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 그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만약 가비들한테 2억을 꿔줬는데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 2억 대여금 받는 청구에 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분쟁 해결. 그죠? 민사 분쟁.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건 뭐를 하느냐. 맨 처음에 소장 제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맨 처음에, 이렇게 소장을 제출한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 이게 원고고, 그죠? 원고고. 얘는 피고고, 그죠? 피고고. 네, 그래서 소장 방식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장 쓰는 방식은 이제 기록형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소장을 보면 당사자란, 원고 피고 있고,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그죠? 그 다음에 소송비용, 가집행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청구 취지 쓰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는 주로 요건 사실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여금 청구 요건 사실이 뭐예요? 소비대차, 돈 지급, 이행기 도래 사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민법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입증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첨부 서류 이렇게 해서 목차가 5개죠.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이렇게. 그래서 5개 이런 거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그래서 재판장이, 이 소장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소장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 그죠? 요게, 요 세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죠? 그래서 판사가 딱 소장 받으면 여기를 써있나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제대로 써있나. 그죠? 써있나 해서 당사자가 제대로 써있어서 특정되어 있는지, 또 청구가 제대로 써있어서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 잘 안 써있다. 뭐 예컨대 김씨라고만 돼 있지 이름하고 뭐 주소나 성명 같은 게 안 써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보정을 해가지고 써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명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물이 몇 번지도 모르면 뭘 건물을 명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저기 써있긴 써있어도 특정이 안 됐죠. 그럼 보정명령이 나가겠죠. 야, 빨리 그 번지수하고 특정을 해라. 건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근데 보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재판장은 소장을 안 받아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소장 각하 명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장을 안 받아주는 것, 그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끝난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으면 이제 소장 심사를 통과했으면 소장을 어떻게 하죠? 피고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장 부분, 복사 부분을 피고한테 보내요. 또 그래서 피고한테 보내서 이제 피고한테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켜요. 그래서 야, 너희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네가 싸울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켰는데 또 답변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재판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끝내버려요. 이렇게. 변론길도 안 열고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끝내버린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가 제출됐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소송 요건 심사에서 소가 적법하게, 이거 소자예요. 소가 적법하게 취급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요건들을 심사를 하죠. 판사가. 그죠? 그래가지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 당사자는 당사 능력, 권리 능력이죠. 소송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소유익 같은 게 있는지를 전부 심사를 하죠. 전부 심사를 해서 만일 뭐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보정의 기회를 주고 보정 안 하면 소각각 판결을 하겠죠. 소각각 판결. 그게 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그죠? 그래서 요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본안 전 단계. 본안 전. 전자이고 산문. 야, 본안 전 단계다. 본안 전 단계. 예, 이렇게 본안 전. 그죠? 그래서 본안 전에 이렇게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쫓아내버려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민사소법 마인드로 돌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판의 형식은 뭐뭐 있느냐?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통칭해서 재판이라고 그래요. 재판. 그래서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지금부터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 들어갈 때는 백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기부터 하나씩 메꿔놓으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이다. 그래서 판결은 이렇게 소각하나 원고, 청구인용, 청구기각 이렇게 본질적인 판결을 하고 결정은 뭐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이렇게 부수적인 거. 그다음 명령은 재판장이 하는 소장각한 명령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재판 형식이 나눠진다는 걸 정확하게 나누어 놓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요. 이렇게 해서 본안 전 단계에서는 주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적법 여부 심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가 적법하면은 통과되고, 그죠? 통과되고 부적법하면 소를 각하하거나 무변론 판결하거나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끝났으면은 이제 통과됐어요. 그럼 본안에 들어가죠. 본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청구권 존부를 심사한다. 법원 입장에서 이제는 원고가 2억을 대여금 반환 청구권, 즉 2억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변론 준비 절차도 거치는데 이건 임의 절차라서 이건 중요성이 없어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건 빼도 돼요. 이제 이거는 대부분 빼도 된다. 이렇게. 따라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 원칙적인 변론기. 그래서 변론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판사가 재판장에서 원피고 재판하시오, 변론하시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증거 조사를 한 다음에 변론이 끝나요. 그럼 변론 끝난다고 그랬고요. 변론이 끝나서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선고. 그래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은 뭐라고 그러죠? 법률용어로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고 패소 판결은 청구 기각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여기도 판결이죠. 판결. 그죠? 그래서 판결은 소각과
소각과 청구인용, 청구역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결은. 그래서 여기서는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다. 그죠? 청구권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요. 그래서 청구인용, 청구역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절차죠. 그래서 본안전, 본안, 그죠? 본안전, 본안 이렇게 나눠놓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심 절차, 1심 절차, 그렇게 되고 1심 절차에서 1심에서 누가 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겠죠, 상소. 상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심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죠? 그래서 1심, 2심, 3심, 재심까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일단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판력이 발생해서 이제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상소하고 재심. 이게 이제 상소심까지 해서 전체 민사소송 전체 절차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청구의 복수,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수 당사자,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개가 뭐라고 그랬죠? 4대 난제라고 그랬죠? 4대 난제. 이게 어렵다. 그래서 4대 난제. 근데 시험에서는 얘가 70에서 80%까지 여기가 출제된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 법리 빨리 하고 4대 난제를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 빨리빨리 하나 합시다. 민사소법 법리를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전환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인데, 본안 전에는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그랬죠. 소의 적법 여부. 그래서 본안 전은 소예요. 주어가 소예요. 그래서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야지 여기처럼 청구를 뭐 각하한다 이런 말 쓰면 엄청 감점을 당해요.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 알았죠? 본안 전은 청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청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본안에 들어가면요. 본안에 들어가면 또 청구라는 말, 소라는 말씀 또 안 돼요. 본안에 들어가면 청구권 존보만 심사하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를 인용이다 기각을 해야지 여기서 소를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오늘부터 완전히 용어를 확실하게 민사법은 용어를 잘 해야 돼요. 용어를 잘못 쓰면 완전히 그냥 3,000%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해놓는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소장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예, 지금 소장은 지금 본 대로 당사자란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해서 5개 목차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자기도 이제 피고도 증거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그 피고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피고가 이기는 거는 여기처럼 원고가 패소하면 청구 기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고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고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답변서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구 원인에서는 돈을 꽂았는데 나는 안 꽂다. 또는 갚았다. 그죠? 변제. 그죠? 부인.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죠. 안 꽂다가 부인이고요. 갚았다가 항변이에요. 항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갑포증이라고 그래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문서, 특히 문서요. 제출하는 증거.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의로증이라고 그래요. 의로증.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개념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 쭉 정리했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서면이 준비서면이에요. 준비서면은 원고도 제출할 수 있고 피고도 계속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준비서면을 가지고. 예, 그래서 처음만 소장 답변서 그다음부터는 준비서면이 다 주고받았다. 이제 근데 판결하게 성숙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하는 거죠. 판결을 선고하죠. 그래서 사건 번호하고 여기처럼 원고 피고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주문이라는 말로 써요. 주문. 이거 알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 2억을 지급하라, 또는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은 이유라는 말로, 이유라는 목차로 되어 있죠. 주문하고 이유.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뭐를 철시하냐면 어떤 증거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되면 무슨 의무가 있다. 이게 3대 구성 요소예요. 증거, 사실, 의무.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결문은 청구인용, 원고승소, 청구기각, 소각과 판결은 부적법 각하 이게 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기본이죠. 최소한의 기본 이렇게 논점이다. 이렇게 이런 기본 논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제 책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의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의칙. 민법도 그렇고 신의칙이요. 신의칙. 근데 보면 알겠지만 민소법은 신의칙에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신의칙은 얘기했지만 신의칙은 민법 민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처음에 시작을, 처음 쟁점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민소법이 신의칙에 반영되는 제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앞에서 다 한다 그렇게는 안 되고 하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총론 파트라서 별로 중요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가볍게 보겠어요. 그래서 신의칙 독자적인 논점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만큼 중요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본대로 민사소송법 1조 2항에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당사자 소송 관계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판례 나중에 보겠지만 판례는요,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소재기 하지 말자는 합의였죠. 부재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행위죠. 위배돼서 제기된 소는 일단 권리보호 이겼고, 그 다음에 신의칙에 반한다. 그것이 와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선택적 정소라는 걸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의칙 중 뭐예요? 그러니까는 부재소합이라는 선행행위를 했는데 위배에서 소재가 있으니까 보순된 후행행위를 했으니까 신의칙에 금반원을 반한다는 거잖아요. 금반원. 그죠? 금반원에 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는 나중에 하겠지만 권리보호익 중에 제소 금지 사유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과 그 다음에 이거 권리보호익 두 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이렇게 선택적 적용서를 따른다는 거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놓고요. 요 판례는 나중에 부재소합에 가서 자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뒤에 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요거는 체크만 해두세요. 아, 이게 금반원이라는 거 쉽게 알잖아요. 그죠? 부재소 특약 소재겸 금반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발행 형태는 부모신람이다. 그래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부당 형성. 그래서 이거는, 일방이 상당히 불리한 소송 상태를 만들어 놓고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인데,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강론 가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이 금반원이죠. 딱 금반원. 그죠? 모순행위 금지. 그래서 이것도 민법이랑 요건은 똑같아요. 당사자 일방에 선행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를 신뢰한 상대방의 소송상 지위를 형성하고, 모순된 후행위가 존재. 그랬을 때 모순된 후행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 그죠?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판례는 요거 판례가 하나인, 금반원은 요거 하나 있었죠? 금반원 요거 하나 있고, 요것도 금반원 판례고, 그래서 금반원 판례고, 두 번째로는 요건데, 판례 중에선 이게 두 번째 금반원에 대한 판례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해만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판례는 그 추한항소를 신청했어요. 선행행위로. B가 신청해서 그런 다음에 추한항소 신청했는데 받아들이니까 그때 가서 상고심에서 추한항소를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뭐예요? 자기가 선행행위로 추한항소 적법하다고 신청해놓고 후행행위로 부적법 주장하니까 딱 금반원에 바로 걸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예, 금반원 판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추한항소를 아직 안 했으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말하는 실효 원칙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실효 원칙. 그 다음에 요건도 똑같아요. 장기간 권리 불행사.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아니라고 신뢰하면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했다. 이거는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서 3번을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소권 자체의 실효 원칙. 그럼 소권 자체를 실효할 것이냐. 그래서, 판례는 본대로 이제 노동법 판례에서 많은 판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간단히 보면은, 면직 처분 당해서, 회사에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까지 수령한 근로자들이, 면직일, 그 쫓겨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것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줍시다. 이렇게. 실효의 원칙은 이렇게. 근로 관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요거는 중요. 이거는 나중에 기판력, 판결의 편치 가서 많은 논점이 나오는데, 판결의 편치 판례. 그래서 보면은, 실효 원칙,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요.
허위주 소송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어요. 그 다음에 자백간주리라는 판결의 편취를 받았어요. 근데 상대방 어느 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빨리. 그래가지고, 바로 항소를, 어느 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이를 알고도 장기간 항소하지 않은 경우 실효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라도 항소할 수 있는데 장기간 항소하지 않았다. 그럼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2번 판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가서 본다. 판결의 편취가 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판례 위주로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권남용. 소권남용 소송의 목적을 추구한 소송상 권능 행사인데, 소권남용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중복소재기. 여러분들 중복소재기가 뭔지 대충 알죠? 판례가 많이 활용하는 게 중복소재기 파트에서 판례가 소권남용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해놓는다. 그 다음에 신의칙은 소송요건이에요, 소송요건. 그래서 신의칙 위반 여부는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한단 말이야. 직권조사하면 직권 리콜 법원이에요, 법원. 직권은 법원이요. 법원이 직접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법원. 알았죠? 직권조사상 법원이 한다. 따라서 소재기가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경우 소재기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다면 부적법 각할당해요. 각하를 당하고 그때 각 개개의 소송행위가 신의 측에 위반됐을 때는 소송행위는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로서 법원의 이를 배척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신의 측을 위반한 강간 판결은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인데 재심사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기본 논점들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의 측은 요 정도로만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재판권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 기본 실력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어디를 보냐면은 요거요. 4페이지를 가보세요. 4페이지. 요거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법리예요. 민사소송법의 기본 아주 제일 중요한 기본 법리예요. 기본 법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물론 뭐 제 강의를 듣고 했으면 했었겠지만은 민사소송법 기본 법리로서 민사소송 법규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는요, 우리 민법에서 민법을 분류하는 방식이 뭐냐면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것까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했으니까. 그럼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나누냐? 이게 민사소송법은 민법의 분류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이렇게 후인시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누고, 효력 규정은 강행과 임의로 나눠요. 그래서 강행 안에 단속 효력이 있는 게 거꾸로 돼가지고 효력 안에 강행 임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일단 당분간 까먹고, 그죠? 민사소송법으로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돼요. 알았죠? 다시 여보세요.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후인시 효력 안에는 강행 임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이랑 구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알았죠? 그러면 먼저 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은 후인시와 효력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요? 구별하는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요. 여기 민소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이 했을 때 무효, 무효가 되느냐, 민사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이 무효가 되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소법을 규정한, 소송 행위에는 당사자의 소송 행위와 법원의 소송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뭐 하겠어요? 아까처럼 주장, 돈 꿔줬다, 안 꿨다, 뭐 이런 것들이요. 부인, 항변, 신청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어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이랬을 때, 그거는 이렇게, 첫째 구별 기준이 위반의 효력, 무효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거 무효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요건데, 그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훈시 규정이고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소법은 거의 99%가 효력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다만 위반해도 효력이 무효가 안 돼서 여전히 유효한 게 훈시 규정인데 거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죠. 훈시 규정. 그죠? 효력 규정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효력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의 소송행위,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전부 무효로 처리해요. 그리고 또 당사자 소송이 취소를 민사소송법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첫째, 당사자 소송행위 중 민사법규를 위반했다.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 취소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절차 안정에 반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취소를 인정 안 하네. 이것을 주의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고 아예 생각하세요.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다만 철회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취소라는 게 없다는 거 기억해서 그래 절차 안정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 소송행위는 취소가 없어요. 근데 법원의 소송행위 중 판결이에요.
판결은 확정된 상소 확정 후 재심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 그래서 이 법원의 판결은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개념되냐면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소송이든 법원의 소송이든 원칙적으로 99%는 취소가 없어요. 근데 판결만 취소할 수 있어요. 판결만. 그렇죠? 개념을 확실히 정할 수 있도록. 판결은 취소가 있어요. 판결은 왜냐면 법원이 스스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또는 나머지 판결 뺀 법원의 소송에는 취소라는 게 없다는 거 꼭 기억한다. 절차 안정에 반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절차 안정에 반한다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판사를 귀찮게 한다는 뜻이죠. 절차 안정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법원 안에서 법원 아니다. 내부 법원 내에서 여기 A 판사가 있고 이제 각종 당사자들이 소송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과 원고 피고가 소송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쭉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각종 행위가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유효하지만 요쯤 가서 취소를 인정하면 소급적으로 들어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취소를 하면 민법에서 배운 대로 민법상 취소가 있다면 그럼 무효가 되니까 요거랑 전부도 다 누적되고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판사는 다시 재판해야 돼. 다시 재판하는 것을 판사들은 극히 싫어해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 절차 안정에 반한다 그러는 거야. 절차 안정에 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무효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효로 시켜서 그냥 끝내버리지,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쭉 가서 취소하는 게, 이런 건 인정을 안 해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기본 개념을 잡아놓고, 다만, 법원이 스스로 판결한 거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스스로 한 거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기준은 요거예요. 그 민사소송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죠? 위반했을 때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냐. 첫째, 그래서 훈시 규정은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효력 규정은 위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훈시 규정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을 때 하기 위해서 이걸 직무 규정이라고 돼요. 직무 규정. 알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99조에 있는데, 판결 선고는 6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판결은 6개월 내에 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1년, 2년 이렇게 걸리니까. 근데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그 무효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판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반해도 유효하다. 이거 하나 개념만 잡으세요. 훈시 규정. 이거 하나만. 됐죠? 그러니까 훈시 규정 빼고 1%. 그래서 대부분 99%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강행과 임의로 또 나눠져요. 강행과 임의. 그러면 강행 규정이 그죠? 거의 민사소송 규정에서 한 90%를 차지하고 임의 규정이 한 5, 6% 차지해요. 5, 6%. 그러면 두 번째 기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나누는 구별의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당사자 이의예요. 이의.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위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법원 입구로 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직권조사사항. 따라서 당사자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 판사가 직접 심사해가지고 강행 규정 위반이다. 그럼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의 규정은 여기처럼 여기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 위반 여부를 법원이 심사를 해요. 따라서 그때 위반 시 위반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가 된다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의를 안 해요. 이의를 안 하면은 위반 여부를 심사를 안 해요. 판단. 그래서 위반의 하자가 치유돼요. 그런 걸 이의권 포기상실이라서 포기상실이라고 하고 그런 걸 다시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눠지는 방법,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의 실익, 그죠? 논의의 실익이, 여기서 이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임의 규정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논의의 실익이에요. 그런데 임의 규정도 거의 10% 안쪽, 5% 정도, 5, 6% 밖에 없다. 그래서 거의 그건 가장 중요한 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렇죠? 효력 규정 중 강행 규정. 이렇게 그럼 구별 기준 두 개 할 수 있겠죠. 첫째는 민사소송법 위반했을 때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훈시 규정은 안 발생해서 유효고 효력 규정은 무효의 효력이 발생해서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행과 임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법규를 위반했을 때 당사자가 이의를 해야지만 심사하느냐. 따라서 이의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심사하는 게 강행 규정. 이의를 해야지만 심사하는 게 임의 규정. 이의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게 임의 규정.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의 효력. 이게 이제 강행 규정 위반의 효력이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위반의 효력이 대부분의 문제예요. 민사소송법 문제. 민소법의 대부분 문제예요. 민소법에 여러분들이 민소법의 질문이요. 질문이고 요거에 질문이고 얘네들이 케이스 세 번 질문의 답이에요. 답.
그래서 공통부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통부모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책을 민사법 공부하기 위한 전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맨날 뜬구름 잡는단 말이에요. 아, 그건 뭐지? 저건 뭐지? 그래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민소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한꺼번에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강연복귀가 9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서 거의 95%란 말이죠. 이거를 알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첫째, 그럼 뭐 모든 소송행위는 맨 처음에 하는 게 소재기잖아요. 소재기. 그죠? 그게 강연복귀를 위반했다. 그런 소재기. 강연복귀 위반의 소재기. 대표적인 소송 요건에 흥결이 있는 소재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소재기는 강연복귀 위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사 이 유음을 불문하고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취소라는 거 없었고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일단은 이 소재기는 위법해요. 위법.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질문이 소재기는 적법한 거로 위법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력이 있는가 물어보면 무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원의 조치는 이렇게요. 법원은 이런 소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럼 소각과 판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 개, 그죠? 세 개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개의 질문. 그러니까 첫째, 법을 위반했냐, 적법하냐 물어보고,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고, 법원의 조치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연복귀 위반의 소재기는 일단 위법, 무효, 소각과 판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재기는 적법한데 강연복귀 위반의 소송행위. 여기서 주장하고 부인하고 항변하고 신청하고 뭐 쭉 소송행위들이에요. 그죠? 강연복귀 위반의 소송이죠. 그럼 이것도 첫째 위법하죠. 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로 해요. 무효. 그러면 법원의 조치는 이걸 배척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소재기만 소각화를 시키는 거지 소송행위는 배척해서 안 받아준다는 거. 안 받아준다. 알았죠? 그래서 똑같이 돼 있죠. 위법하다. 무효이다. 배척이다. 알았죠? 그 다음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강연복귀 위반의 판결. 강연복귀를 위반한 판결이에요. 판결. 그죠? 판결.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강연복귀에 규정된 소송요건 흥결 강갑 판결로 많이 나와요. 강갑 판결. 그죠? 그러면 이건 일단은 위법이죠. 위법이다. 그래서 적법은 아니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위법의 하자가 아주 크면요. 이 판결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위법하다, 무효. 그러나 너무 중대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유효하지만 아까 판결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판결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그런 무효인 판결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일단 여기부터요. 유효한 판결이지만 법을 위반했잖아요. 유효하지만 법을 위반했죠. 그렇게 되니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소하는 방법이 뭐냐? 민사소송법적인 지식이 민사소송법인 제도가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이에요. 그럼 확정은 언제 되느냐? 이렇게 해서요. 판결 정본이 송달되죠? 판결 송달해서 2주가 지난단 말이에요. 2주가 지나면 그냥 확정이 돼요. 판결이. 그죠? 따라서 확정 전에는 상소로 구제를 받고 여기까지. 확정 후에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소시킬 수 있는 거야. 판결 취소. 그래서 취소는 판결밖에 없다 그랬어요. 민사소송. 여러분들 완전 기본 개념을 잘 해놔야 돼요. 근데 무효인 판결. 그러면 무효인 판결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느냐? 무효인 판결은. 무효인 판결은 취소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확정 전 상소도 못하고요. 확정 후 재심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무효인 판결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취소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무효인 판결 취소 못하고요. 유효한 판결만 취소할 수 있다.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딱 봐도 보면 질문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강연복귀 위반의 소재가 위반하냐, 소송이가 강연복귀 위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강연복귀 위반, 뭐뭐를 강간 판결 효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그죠?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법을 가장 공통된 부모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잘해야 돼요. 요거를.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효인 판결이에요. 무효인 판결은 4개가 있어요. 4개.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 두 번째, 재수 전 사망. 사람이 재수 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것을 간과한 판결. 세 번째, 당사 적격이 없어요. 당적이 없는데 그걸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송 계속이 종료됐어요. 소송 계속이 없어졌어요. 소송 계속이 종료됐으면 강간 판결. 이렇게 네 개가 무효인 판결이에요. 그렇게 나머지 96%는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알았죠? 유효하지만 취소. 이렇게 도식적으로 딱딱 잘라놓으세요. 민사소송법. 그래서 앞잡다서 지금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잡다 가지고.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법보다 훨씬 앞잡다서 하는 게 많아요. 제망적계. 이게 무효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망적계. 이제 지금부터 끝나는 날까지 제망적계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망적계가 됐다. 그러면 얘네들은 상소나 재심을 하면 안 받아줘요. 근데 그거 위에 강행법규 위반의 판결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확정적 상소, 확정후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노트 보고 확실하게 정리할 것 알았죠? 이거는 완전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예, 이게 있고 없고가 민사법부 실력 차이를 많이 차이를 내준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준비하고. 예, 됐어요. 오늘 가서 복습 확실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소송요건 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요건. 그래서 소송의 주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법원에 대한 이제 소송의 주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본 대로 소장 제출하고, 소장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요건을 심사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안전에서는 소송요건 심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송요건 파트에서는 이렇게, 법원과 당사자, 그 다음에 청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소가 적법하게 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재판권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당사 능력 적격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청구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재판권이란 말이에요. 재판권. 그죠? 재판권. 재판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재판권을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판권이라는 개념은 세계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재판권을. 그래서 뭐 한국하고 미국이 붙었다. 그죠?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사람한테도 재판을 할 수 있느냐. 그죠? 뭐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국 사람과 분쟁이 붙었을 때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한테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런 문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만 떨어뜨려가지고요. 한국만 떨어뜨려가지고 한국도 서울, 부산, 대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사람하고 그다음에 부산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쪼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재판권 한 개 있잖아요. 이거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각 지역마다 분리해서 담당시킨 거. 그죠? 분리 담당. 그래서 재판권을 분담한다. 그러죠? 이게 관할권이죠. 이게 관할권. 그 다음에 이건 세계 재판권은 각 나라마다 재판권이 나눠져 있는 거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재판권의 인적 범위에서요, 외국 국가에 대해서 재판권이 인정되느냐, 외국 국가에 대해서요. 외국 국가에 대해서 재판권 인정.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거의 영토국권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데 취해법권자한테는 안 미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외국 국가. 그래서 이것도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서 간단하게, 그죠? 하나만 체크해놓는다, 외국 국가. 그래서 판례가 변경돼서 그래요, 판례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판례를 보면요, 그 옛날에는 외국 국가한테 재판권을 안 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안 미친다고 그랬는데,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주권적 행위.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과 국가 원수끼리 이번처럼 무슨 회담을 하거나 이런 주권적 행위요. 이렇게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된다. 그러니까 재판권이 안 미치는 거죠. 재판권이 안 미친다. 예. 그렇지만은 사법적 행위. 지금처럼요. 외국 국가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적 행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법행위에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고 재판권이 미친다. 그 보는 우리 판례를 상대적 면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도 안 미치면 절대적 면제론. 이렇게 주권적 행위는 안 미치고 사법적 행위는 미치는 걸 상대적 면제론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집행 쪽이에요. 이거는 간단히.
외국을 피고로 한 추징금 청구에서 재판권.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 이거는 뭐 크게 많이 중요하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아직 1번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번은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라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권을 갖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추징금 소송에서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요. 첫째,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는다. 이거는 추심명령은 집행법이에요. 집행. 관할이 집행법원이에요. 집행법원. 관할이 집행법원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으면 추징금 청구 소송이요. 이거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집행법원이 아니라 이거는 관할이 민사법원이에요. 민사법원. 그래서 이렇게요. 따라서 집행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면 민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있으면 있다. 그래서 있으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집행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면 같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있으며 그다음에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다음에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법원, 그러니까 추심명령에서 재판권이 있으려면 그 외국 국가가요,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 요거에 명시적 동의를 했거나 두 번째로 재판권 안 미친다는 주장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집행법원, 민사법원 관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시적 동의, 면제 포기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해놓는다. 예, 그 다음에 물적범위는요, 이건 국제사법 영역이에요. 국제사법. 이게 개정국제사법. 여기는 해놨는데 개정국제사법은 여러분들 국거에 있잖아요. 국제거래법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지 여기는 민사소송법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거래법에서 여러분 국제거래법 하는 사람이 이거 공부하게 될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어요. 이제 이거 넘어간다. 예, 그래서 국제거래법은 넘어가고 그래서 바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10분 쉬고 제적 깊이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첫 시간에 개관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준비합시다.